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황재곤입니다. 오늘은 한세원 부장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원유하고 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유 가스 가격의 향후 추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화석 연료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세원 부장연구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최근에 유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팬데믹 이후로 유가가 한번 확 급감했다가 가격이 급감했다가 많이 쫙 올라가서 100불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다시 침체 얘기, 그 다음에 금리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꺾여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오르막 내리막 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왜 올랐는지, 그 다음에 왜 떨어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최근에 또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장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유가 모든 이제 커머디티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생산 이런 부분들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시작될 즈음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빠졌다가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거의 팬데믹 전 단계까지 무렵까지 올라온 거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OECD 재고를 한번 보시죠. 재고를 보시면은 팬데믹 전 즈음에 피크를 찍고 재고가 꾸준하게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장 최근까지 그림을 이어붙이면 조금 올라오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원유가 증산되는 속도 대비 소비 증가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재고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공급에 대한 리스크, 공급에 대한 그런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이 계속 잠재해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격 오름세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원유하고 정제 제품 수출 비중을 보시면은 지역적으로 유럽 지역이 절반을 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 초가 되겠죠. 올 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공급의 불안 요인 이런 게 또 가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어오르는데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최근에 사실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침체, 리세션 이런 거에 대한 이 이슈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저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료 소비 지표들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좌측 그림입니다. 소매나 식품 서비스 판매는 계속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괜찮죠. 근데 가운데 이제 보시는 것, 이 회색 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고속도로 통행량, 그다음에 가솔린 수요 이런 거에 연 증감을 보면은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세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료 소비 지표는 다소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행량, 가솔린 수요 이런 것들은 좀 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영향이 있는 데에는 연료 가격이 너무 높았던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산업 경기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그림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그다음에 생산 증감률, 디젤, 소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인데요. 경기 침체 확률은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시원하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침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꼬리 부분이 살짝 좀 들려 올라가 있는 상태죠. 침체 확률을 높아지고 있는 방향에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특히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 등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급의 불안 이슈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좀 꺾이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수급
불안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갔었는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으니까 상승이 제한됐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요즘에 또 유럽 사태를 이제 간과하고 또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 확정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많은 이제 매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원재료 시장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분쟁 사태가 에너지 가격 앙등, 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급 불안 이런 거에 상당히 큰 요인이다,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마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가격, 에너지 프라이스가 오르는 현상은 과연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작년부터 저희가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 왼쪽 그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지금 이제 2022년인데 이미 2021년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아시아 스팟 가격이고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TTF,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천연가스 가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륙 천연가스 가격이 2020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왜 작년부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지를 따져본다면은 일단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 발전의 최근 현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유럽 각국의 풍력 발전 용량, 비중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이 지도가 짙은 녹색으로 표현될수록 풍력 발전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이제 전력 공급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풍력 발전이라는 거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널성이 상당히 높은 자원이 되겠죠. 수요에 따라서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풍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풍속이 예년 대비 많이 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이 감소한 부분을 그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발전원을 이제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원하는 발전원으로 가장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게 가스 발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스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작년부터 이미 유럽의 가스 가격을 많이 급격하게 올리는 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비단 이제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이제 뭐 근소하게 있긴 했습니다. 뭐 남미 국가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수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들이 되겠는데요. 남미의 작년에 가뭄이 와서 수력 발전이 마찬가지로 좀 감소하고 그 부분을 가스 발전으로 때우다 보니까 남미도 마찬가지로 LNG 수입이 증가를 한 부분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이제 작년부터 이어진 가스 수급 우려에 올해 나타난 전쟁이 설상가상으로 그 위에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LNG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유럽의 LNG 수입량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급격하게 LNG 수입이 늘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근 이런 상황의 에너지 수급난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방위적인 수요 저감, 그 다음에 LNG 수입 증가를 통한 재고 축적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이 구축을 조기에 이제 늘려서 에너지 독립을 추구한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주요 대안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 저감책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쓰던 수요를 이제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자산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좀 실효성이 없겠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자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그 뒤따라서 간헐성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리어 또 가스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LNG 수입을 통한 재고 축적만이 올겨울을 나는 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우려가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가을, 겨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혹시 이제 단기적인 요인들은 살펴본 것 같고요. 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일앤가스 시장의 변화, 유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관성적으로 사람들은 뭐 오펙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펙이 생산량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 10년 동안의 오일앤가스 시장에서 벌어진 가장 큰 변화라면은 미국의 생산에 있어서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 부분입니다. 원유 부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만은 2010년 이후에 글로벌 원유 순증량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2%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2010년 이후에 원유가 순증가한 양분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이 한 국가가 다 차지했다. 엄청난 생산에 있어서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글로벌 전체 생산량으로 절대값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한 2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최대 원유 생산 국가로 이미 올라섰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 같은 것은 같은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이후에 순증량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절반 정도를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영향력 확대를 짚을 수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의 전체 생산량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연가스 시장을 볼 때는 천연가스와 원유와의 차이점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원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스는 수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는 원거리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에 흘리든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자산이 있든지 아니면 액화를 해서 LNG 상태로 선박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슈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시장을 볼 때는 저희가 LNG를 좀 따로 떼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LNG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쯤 이후에 LNG 생산 순증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순증량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증가, 급격한 영향력 확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2010년 이후에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면서 수출을 위한 액화터미널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대략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이제 상업 가동을 시작을 해서 LNG 수출량이 18년, 19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LNG 부분에서 특히 미국의 앞으로 영향력 확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마도 올해 내년이 지나면은 미국이 LNG 부문에서도 세계 최대의 생산 국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셰일가스, 셰일 오일 이런 이제 비전통적인 가스와 원유를 채굴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수평정 방식의 생산을 주요한 기술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카타르 같은 이 중동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직정 방식하고는 기술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다른 게 단순히 기술만 다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산 방식,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생산 증산 여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 그림이 이 수직정과 수평정을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좌측부터 두 개의 이제 이 유가스전이 수평정 방식의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가장 끝에 있는 게 수직정 방식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유가스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비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정 방식의 채굴 방식은 이 기름이 담겨 있는 컵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기름에 담겨 있는 컵까지 빨대를 수직으로 꽂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좌측의 수평정 방식은 기름에 젖어 있는 물티슈가 땅속에 지층에 있는데
수직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물티슈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을 얼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얇게 퍼져 있는 물티슈와 같은 지층에 있는 셰일가스는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빨대를 물티슈 지층까지 꽂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층에서 방향을 옆으로 돌려서 수평정으로 한참 뻗어나가서 이 물티슈와 수평정이 만나는 길이 면적을 상당히 좀 많이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수평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미국의 유가스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컨벤셔널 방식은 한번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생산량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한마디로 한번 투자해서 생산하게 되면은 장시간 동안 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평정 방식, 그러니까 언컨벤셔널 방식, 미국의 방식은 한번 생산을 개시하고 나면 급격하게 생산이 떨어져서 생산이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저희가 감퇴율이 높다. 디클라인 레이트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 수직정 방식, 전통적인 수직정 방식은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량이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수평정 방식은 생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빈도가 높게 반복적인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꿔 말해서 재투자의 빈도가 떨어지거나 재투자를 덜 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하나의 드릴링, 하나의 시추공을해서 생산량이 많게끔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처럼 수평 부분은 이제 레이터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평정의 레이터럴 길이를 점점점 길게 해서 이 유정 자체를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레이터럴을 길게 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터럴을 멀티로 다수의 레이터럴을 이제 이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유정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한번 보시죠. 미국의 각 생산지별로 생산량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감퇴율 곡선을 한번 보시면은요. 감퇴율 곡선에서 초기에 가장 생산량이 높은 부분을 저희가 픽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크죠. 근데 피크가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픽 프로덕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생산성 개선이고 앞에서 보신 기술 개발의 덕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감퇴 속도는 계속적으로 급하게 감퇴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앞에 12개월에서 24개월, 즉 1, 2년 사이에 생산량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리그당 생산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완만하게, 그러니까 기계적인 생산성은 완만하게 개선이 된 걸로 이런 것이 이제 이 좌측에서 보신 그림에 하고 일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부분 이외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본다면요. 좌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량 분의 매장량 비율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일앤가스나 아니면 메탈앤 마이닝처럼 땅 속에 매장돼 있는 자원을 생산하는 이런 산업에서는 이 여기서 보시는 생산량 분의 이제 확인 매장량 비율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지에서는 RP 레이쇼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Reserve to Production Ratio에서 생산량 분의 확인 매장량을 따지는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장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땅속에 묻혀져 있는 매장량이 아니고 이 E&P 회사가 개발 투자를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매장량을 확보한 후에 그 매장량을 공시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된 그런 매장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매장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요 RP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해가 지나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여력, 증산 여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이 플로백 레이쇼인데요. 플로백 레이쇼는 레이터럴 이 레이터를 사용해서 시추공 재투자하는 비율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서 얼마만큼을 시추공 건설하는데 재투자했냐 이런 이제 지표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재투자 지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그리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RP 레이쇼, 그다음에 재투자 비율, 재무적인 지표들이 시추공 투자에 대한 재무적인 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증산 여력을 좀 많이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도록 이제 하겠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DUC 웰, drilled but uncompleted well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링을 했는데 구멍은 뚫었는데 이제 완결 공정을 하지 않은 이제 유정 재고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정 재고가 팬데믹이 시작될 즈음인 2020년 상반기에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이 육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신규 드릴링을 하고 일부는 기존의 웰 재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방식으로 생산 증량을 했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레이터럴당 초기 2년 동안의 생산량 곡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과거,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이 과거에는 굉장히 연 단위로 생산량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생산성 개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2019년 이후에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량 개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 거를 생산량 개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오른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그림을 조합했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고 한다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웰 재고들, 그러니까 유정 가스정 재고들은 상당히 저심도, 그러니까 낮은 깊이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재고들을 많이 이제 소진을 하고 신규로 드릴링해서 생산하는 그런 웰들은 상당히 심도가 깊어졌다. 고심도 웰들이 드릴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거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심도 드릴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 생산성 개선의 폭이 좀 한계에 다다랐다. 생산성 개선이 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오른쪽의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생산량의 공급량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들이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앞에서 보신 플로백 레이쇼나 RP 레이쇼에서 보는 것처럼 재투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재무적으로 투자들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생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신규로 드릴링하고 있는 웰들의 심도가 많이 깊어져서 생산성 개선이 약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생산성이 개선되는데 좀 한계에 다다른 다시 말하면은 증산 여력에 좀 약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며칠 전 기사에 보면 그 EIA가 내년에는 미국 원유 생산이 이제 코비드 이전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코멘트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어떤 분들은 유사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증산여력이 약화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장 내년에 생산량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산여력이 약화된다라는 부분이 내년에 생산량 자체가 늘어난다 줄어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생산량을 증산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된다. 결국 원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증가하는데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결국은 유가나 가스 가격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사실 또 기사가 난 게 이제 오펙에서 그 기사가 나자마자 이제 오펙에서 네, 감산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네. 그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유가가 하방으로 가기는 조금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다른 자원들, 특히 석탄 같은 경우도 요즘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성, 수요의 전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생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또 생산량이 증산 여력이 감소하면서 미래의 가격 자체가 빠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그런 시장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아마도 유가서 시장도 비슷한 궤적을 밟지 않을까 하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 한세원 부장님 모시고 저희 그 화석연료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요. 앞으로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또 저희 보고서 발간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